예, 건축법 개론 이번에는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랄까 좀 답답하죠? 건축물의 건축이라니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여기서 건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설계 행위로서의 건축이 아니고 법적인 건축 행위를 얘기합니다. 법적인 건축 행위, 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두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바로 건축 허가가 되겠죠.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들, 그 절차들, 그 개념들, 그리고 허가가 예외가 되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 개념들, 그 요건들, 그리고 예외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건축 허가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예외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 좀 해석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핵심을 두면서 이 장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그림이 되겠죠. 건축물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관련 법제다 그러는데, 역시 아까 우리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애 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들은 일단 허가에서부터 시작되겠죠. 행정적으로는. 물론 건축주라든가 설계자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것들, 또 그리고 서류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허가와 관련 서류가 도착하면서 그 건물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착공, 시공을 통해서 현실화돼가고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추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건물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것들이죠. 자, 주로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 특별히 허가에 대한 것들, 또 허가를 대체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허가만큼 엄격하고 까다롭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신고를 통해서 공작물이라든가 또 일부 건축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또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등장하는 방법은 허가뿐 아니라 신고까지도 함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생애 주기가 시작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허가만으로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또 앞뒤에 자잘한 또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가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건데요. 말을 보면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사전에 결정을 한다. 허가라는 것들이 뭐예요? 그 건축물이 공식적으로 권리로서 인정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허가를 낸다고 할 때 허가를 위해서는 일단 설계를 해야 되고요.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사실은 돈이 필요하죠.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자원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당장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건축 행위를 하기 이전에 뭐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뭘 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허가를 받는다고 서류를 들이밀고 다 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떡해? 물론 우리가 법규를 다 지켰을 경우에 허가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대지의 상황, 거기에 어떤 용도 지역 지구의 상황, 또 내가 잘 알 수가 없었던 법적인 요건들, 지역의 조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땅이었는데, 건축허가가 안 되는 땅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시간과 돈을 써서 허가를 들이밀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나중에 발견했다. 자,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될 허탈감과 실망과 손해가 얼마나 막심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죠. 건축행위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지, 말하자면 허가가 가능한지,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를 공공기관에 검토하게 미리 신청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조금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그러면 미리 한번 신청을 해서 알아보면 좋겠죠. 특별히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또 노력이 들어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 결정 신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도 또 허가 이전에 허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물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죠. 내 건물이 들어가면 주변에 어떤 교통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여기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또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죠. 사전 결정할 때 허가에 부속되는 어떤 이런 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허가만 딱 받고 실제 이걸 나중에 허가 받을 때 그때서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결정을 신청하면서 그때 허가와에 부속되는 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까지도 함께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뭡니까? 사실상 허가를 미리 받게 하는 거랑 거의 다름없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결정을 신청했으면 맛을 본 거잖아요. 맛을 봐서 이제 신청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2년 안에 실제 허가 신청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이어지지 않으면 사전결정 신청을 했던 그것들은 이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의제 처리라는 게 있다. 이 의제라는 말을 우리가 뭐 의제 20일 하나의 어떤 회의나 어떤 뭐 집회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이제 억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의제랑 헷갈리기 쉬운데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제라는 것들은 허가를 미리 처리해 준다. 하나하나 따로 또는 개별 부서에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될 것들을 이 한 번의 신청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해주겠다. 말하자면 허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바로 의제 처리라는 거죠. A, B, C, D, E 5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 입장에선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허가야. 관청만 5군데가 달라. 근데 한 군데만 내도 나머지 4군데 동시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의제 처리예요. 한꺼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인데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 또 역시 그 대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되는 법령들, 개별법들이 있어요. 건축법은 아닙니다.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토계획법이죠. 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전용 허가. 뭡니까? 다른 법들에 의한 허가죠.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라 다른 개별법들에 의한 또 다른 대지에 대한 허가 요건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동시에 사전 결정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의제 처리의 의미입니다.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로 들어가서 건축허가의 이제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라는 건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죠. 자, 허가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이겠습니까? 국토부 장관? 도지사? 우리가 생각할 때 건축 허가와 같은 것들은 실제 주민들의 어떤 건축 관련한 민원을 받고 허가를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굉장히 가까이 내려와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라든가 아니면 광역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구로 가고요. 비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은 군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가 없는 시 같은 경우는 시장한테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지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허가권을 가진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 건축 허가 받기 위해서 구청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바로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허가권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행정구역 체계가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더 복잡하게 된 이유가 뭐냐? 특별자 들어간 것들이 또 생겼습니다. 특별시 말고요. 특별시도 특별시 내에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죠. 허가권을. 그거 말고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고요. 특별자치도라는 게 있어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치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세종시. 자치도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새 팬데믹 시대에도 핫하다는 제주도. 요 2군데예요. 요 자치시, 자치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장, 도지사가 그 지역의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련한 좀 큰 계획에서부터 가장 미세한 어떤 허가권까지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행정지자체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다. 일반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만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끝일 텐데 그게 아니라 또 예외적인 상황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 딱 하면 끝일 텐데 그게 아니라 특별자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행령 8조에 나오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겠습니까? 자, 낮은 단계의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상위의 지자체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일이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중요하고 큼직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큼직한 것이죠. 당연히 큰 건물이라는 것들이 뭐 막연하고요. 일단 법에서는 21층 이상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제곱미터가 빠졌군요. 이상의 건축물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구 차원에서 끝낼 게 아니라 조금 상위 레벨로 끌고 올라가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가진다라는 또 이런 사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시군구,
조금 큼직하고 중요한 건물이면은 특별시, 광역시까지 올라가게 된다. 자, 요 정도를 정리했으면 여러분들이 또 눈치를 하나 챘을 거예요. 허가권에서 한 명씩은 다 지자체장들이 한 번씩은 다 언급이 됐는데 아직 언급이 되지 못한 외로운 분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도지사죠, 도지사. 자, 도지사라는 분은 허가권을 직접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도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상 허가권이나 다름없는 또 다른 형태의 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만약 나왔다라고 그랬을 때 다음 중 허가권이 없는 지자체장은이라고 그러면은 도지사가 된다라는 것도 일단은 정답은 정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외로우니까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뭔지가 이제 뒤에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승인. 이 사전 승인이라는 게 뭐냐? 아까 나온 사전 결정 신청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허가를 미리 한번 받아보는 우리 민간 건축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이 사전 승인이라는 거는 지자체, 행정단체의 장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지사는 상위 사전 승인권이라는 게 있다. 허가권은 아닙니다. 분명히. 뭐냐? 어떤 경우냐 한번 봅시다. 도지사가 정한 구역, 자기 도 내의 어떤 구역에다가 여기는 내가 사전 승인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딱 정해요. 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3층 이상 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 단위를 다 빼먹었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도지사가 사전 승인권을 발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딱 눈치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도의 어떤 특별한 구역에 도지사가 정해서 여기다가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세우는 경우 내가 사전 승인을 하겠어. 그냥 허가가 되는 게 아니라 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내가 미리 사전 승인하겠어. 자, 그 말은 뭐냐면 사전 승인이 없으면 허가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허가나 마찬가지인 권한이다라고 우리 입장에선 봐도, 민원인 입장에선 봐도 상관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위락 숙박을 딱 찍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구박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이런 거가 되겠죠.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는 건 좀 약해서 우리가 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환경으로 보통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교육환경과 관련된 용도 지역 또는 건축물들은 주로 보호 대상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들을 침해하는 것들은 뭐가 되냐? 당연히 위락과 숙박이 그 환경을 침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또 성인시설들, 유흥시설들, 초등학생들이 길 가는데 막 현란하게 생긴 모텔들이 쫙 들어선다. 엄마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이제 당혹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도시 환경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좀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지사가 자기 도내에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알아서 좀 사전 승인으로 막아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3층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가 도지사가 정한 구역, 도지사가 그러니까 미리 딱 영역을 보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겠다. 여기는 이제 성인 시설로도 장사가 되는데 그렇다고 초등학교 시설을 안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이 모텔이라든가 유흥업소로부터 침투되는 것을 방어해줘야 되겠다. 자, 그런 경우에 도지사가 사전 승인권이 발현되는 권역으로 딱 묶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봐야 되겠다. 허가 받기 전에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상 위락과 숙박시설을 주거나 교육 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허가권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의 허가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허가권이나 다름없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 지자체장 중에 사실상 허가권에 가까운 권한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건축허가 신청 방식 이런 너무 실무적인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땅 사고 집 사면 그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경험할 거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너무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는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는 뭐뭐 막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뭐 등등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나 이런 것들 시험 준비를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빠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볼 여유는 없겠다.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인허가의 의제 처리라는 것들이 또 나오네요. 의제 처리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를 허가받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허가받을 때 다른 어떤 개별법들이 있어요. 국토부 산하의 어떤 건축법뿐 아니라 뭐 농림부 산하의 농지법도 있을 수 있고요. 산림부 산하의 산림자원관리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령이 있고 내가 개발하려는 허가받으려는 대지가 그 개별법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되게 해주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령에서의 의제 처리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해주고 빠르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의제 처리가 안 됐겠죠. 안 됐으니까 최근에 이것들이 법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런 것들이 의제 처리가 됐으면 이런 법령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일종의 행정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의제 처리되는 것들을 많이 늘려놨어요. 주로 개별법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그 다음에 사도법, 농지법, 도로법, 하천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법들 아니겠어요? 건축법 외에 따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개별법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게 신청하는 허가나 신고 같은 경우도 건축 허가 시 일괄적으로 처리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일괄 처리, 의제 처리의 대표적인 법령들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의제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은 법령들입니다. 하지만 의제 처리가 안 되는 법령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좀 시리어스한 거, 위험한 것들, 쉽게 넘길 수 없는 것들,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어요? 주로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소방, 주차장, 위험, 폐기물, 이렇게 안전, 교통, 뭐 이런 것들랑 관련된 것들은 그건 좀 쉽지 않아. 그건 한 번에 그냥 의제 처리될 수 없어. 그거는 시간이 들더라도 하나하나 따로 해결해야 돼. 따로 허가받고 신고받아야 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 건축주 말고요. 허가권자가. 내가 뭐 갑자기 다른 행정기관을 돌아다닐 일은 없죠. 나는 허가권자라만 상대하면 되고요.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 같은 경우는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의 건축물을 허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뭐 국방시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국방부 측의 의견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건축주가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기관의 갑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요. 협의 후 15일 이내에 빨리 의견을 내서 허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게 다른 행정기관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건축 허가가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 11조 4항에 나오는 건데요. 자, 건축법은 이제 기속행위다라고 그러고 기속행위에 반대되는 말은 이제 재량행위다라고 그랬죠. 재량행위. 기속행위라는 건 뭐냐면 법적인 요건을 갖췄을 경우 말은 허가라고 하지만 허가권자 입장에선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게 기속행위예요. 법규 다 갖췄다. 서류 다 맞고 대지 요건, 건축물의 요건 맞췄어. 그럼 도장 꽝입니다. 기속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재량행위로서 허가는 뭐냐면 원래는 그게 진짜 허가라고 그랬죠. 진짜 허가. 기속행위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준칙주의에 관련된다. 준칙주의라는 건 규칙만 지키면 오케이란 얘기입니다. 규칙을 지켰다는 걸 확인, 체크리스트만 체크하고 나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들이 기속행위에서의 허가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진짜 허가라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허가주의로서의 허가는 개별 건에 비해서 개별 건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크리스트뿐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맥락이라든가 그 계획의 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허가주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가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불허,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허가주의로서의 허가예요. 그런데 재량행위가 아니라 건축법상의 허가는 무조건 일단 기속행위 측면이었다라고 그랬죠. 예전에 그러니까 아까 그런 법들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 그런데 건축법상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도장을 찍어주는 수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가는 길에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의 단점이죠. 아무리 건축법을 상세하게 결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도시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를 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허가권자가 재량행위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속행위로서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재량행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재량행위로서의 예외적인 상황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2장의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법령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허가를 일단은 해야 되는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뭐 고쳐서 해야 되는 경우,
사전에 어떤 허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기속행위가 아니라 허가도 어느 정도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놈들은 또 똑같아요. 위락 숙박시설에 그런 것들이 용도, 규모, 형태가 자, 하나하나 따로 건축법상으로 봤을 땐 오케이인데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거랑 어떤 관련을 가지냐는 거지. 그런 것들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판단이 가능하죠.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누가 내려야 되겠죠. 그럼 그런 걸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시도 지역의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라는 건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10명, 20명 정도의 위원을 이루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건축물, 허가권을 갖다가 직접 보고 재량행위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상황을 보고 이번에 모텔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상으로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하지만 허가할 수 없겠는데 왜냐? 주거 교육 환경을 침해한다. 초등학생들이 뭘 보고 자라겠느냐? 뭐 이런 주거 교육 환경이 부적합한 유흥시설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이용되고요. 또 어떤 경우? 자연재해 여건상 위험하거나 불리한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완고하게 방어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나 교육 환경들 이런 부분들. 둘째, 재해나 피난, 또 재해, 자연재해 이런 거랑 관련된 그런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건축법에서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고 완화에도 포함시키지 않고요. 늘 이렇게 원래 있는 원칙 그대로 이렇게 준용하도록 보통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요걸 보고 나니까 제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예전에 제가 지역의 어떤 한 방송에 나가가지고요. 방송에 나가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역의 한 시의원분이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왜 자꾸 이제 무인텔이라고 이제 현란한 네온 사인이 있는 그러면서 주인이 없고 카드만 넣고 돈만 넣으면 방이 열리는 그런 무인텔 있잖아요. 무인호텔. 거기가 청소년 탈선의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주거지역이나 통학로 가까이 진출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 숨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하겠는가 해서 어떤 시의원 분을 이제 불러다가 어떤 시사 토론 같은 걸 하는 지역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시의원 분이 사실상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는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법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 지금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 방송에 나온 게 이 규정이 이미 생긴 뒤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엉망이 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 법령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있는 공직자에서부터 일반 건축주에서부터 모르고 지나가고 몰라서 못하고 있고 몰라서 도시가 망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공간 설계 또는 건축, 도시계획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됩니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대략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었다고 나는 기억되는 걸 찾아보자. 찾아봤을 때 몇 조를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 있어야 되죠. 시험 보기 위해서 몇 항 몇십 제곱미터 3번이 답 이런 것들 그런 능력 말고 대략 법의 구조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조항들이 대략 어느 부분에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돼야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손해를 안 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시민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항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열차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법에 없는 걸 떼쓰는 게 아니라 법 조항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정부에게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법을 아는 이유가 되겠다라는 거요. 허가가 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네. 에헤이, 어쩌다가 취소가 됐나 그래.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수를 못했네. 공장은 조금 봐준다라고 그러네요. 왜냐면 공장은 좀 더 여러 가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설비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부지도 크고 사정이 있으면 또 1년을 연장해 준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2년까지 시쳇말로 버티다가 또 1년 또 연장해. 그러니까 3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허가는 그 정도 봐주지만 신고는 무조건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은 끝이다. 효력이 없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 새로 허가받거나 허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로 허가를 받거나 새로 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자, 또 어떤 안타까운 경우가 있냐면요. 이거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바쁘거나. 근데 착수는 했으나 완료가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경우들도 있겠죠.
허가를 받았지만 그 허가 자체를 내가 더 이상 지탱할 능력이 없는 경우. 뭐냐? 대지가 팔린 경우가 되겠죠. 건축주가 내가 착공 신고 전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빚을 지다 보니까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착공을 하고 완료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6개월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6개월까지 기다려주고 소유권이 넘어가서 6개월 정도 기다려주는 거죠. 6개월 동안에 또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제기해가지고 대지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났다라고 그러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허가 받은 후 착공이 안 돼서 소유권 상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소유권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날벼락입니다. 이 사람도 새로 대지의 소유권을 산 사람도 딱 사고 봤더니만 이제 보니까 이미 허가가 하나 걸려 있어. 내가 산 땅에 그냥 대지, 그냥 나대지, 개발이 안 된 상태의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이미 건축 허가가 하나 걸려 있네. 착공을 해야 되게 돼 있네. 근데 나는 그 건물을 그렇게 지을 이유가 전혀 없어. 나는 다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를 내가 이어받고 싶은 이유가 전혀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양반은 손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소유주가 이런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허가를 역시 취소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경우도 있네. 우리가 보통 건축 허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건축 허가라는 건 우리는 건물을 갖다 설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법한 땅이 있고 대지죠, 대지. 그리고 그 앞에 도로법에 의해서 정당한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4m 폭 이상, 2m 이상 접하는 대지. 그래서 도로가 0순위, 그 다음에 대지가 1순위,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건물이 2순위로 0, 1, 2순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면 그러면 이제 건축물이 딱 실제로 땅 위에 올라와서 형상화되는 시공을 거쳐서 그 다음에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라는 것들은 적법한 대지에 적법한 건물이 올라오는 그런 법적인 행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대지가 필수적인 거잖아요. 대지가 있어야지 건축이 있다. 이렇게 제가 침튀기면서 얘기했잖아. 근데 대지가 없이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지를 소유하지 않고 무슨 얘기냐 이건 하늘에 그러면 건축물을 띄우는 거냐 그런 걸 수는 없죠. 어떤 경우냐 그 대지가 대지가 있긴 있어요. 적법한 땅인 대지가 있긴 있어. 하지만 내 땅이 아니야.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뭐냐 부동산법상으로 우리가 이제 지상권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말 그대로 지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땅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것만 가지는 권리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의 땅인데 그 위에 있는 건물만 내 거인 경우.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남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위에다 집을 짓고 내 소유로 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20년, 30년 지나가면서도 그 집을 내가 그냥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이 땅 주인 같은 경우도 특별히 문제를 안 삼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나는 그 땅 위에 있는 그 건물에 해당해서는 그 건물은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상권이 생기다는 거예요. 땅은 주인 거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내 거다.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것들. 그 외에 있는 나무라든가 남의 땅에서 내가 곡식을 여러 해 개간을 해가지고 곡식을 여러 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어. 그러면 그 곡식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는 또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는 얘기야. 그게 또 지상권입니다. 땅은 당신 거지만 그 위에 있는 사용권은 내 거요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법에서 이거 권한을 규정해 주더란 얘기죠. 그래서 지상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경우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지의 소유권만 없는 것이 대지는 있습니다. 남의 대지라는 거죠. 남의 대지지만 내가 지상권을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대지의 온전한 소유권이 없이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 주로 재개발과 관련해서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그 땅덩어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각조각을 가지고 있고 분할 소유를 하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재개발 관련되겠죠. 그런 경우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해서 건축을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80% 이상이 동의를 했어.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거야. 80% 이상의 지분이 다 동의를 했어. 인구수로도 그리고 지분상으로도 80%가 다 찬성을 했어.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100%가 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누군가는 뭔가 삐딱선을 타기도 하는데
삐딱선을 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알박기가 되겠어요. 알박기. 알박기는 좀 뭐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시쳇말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한 100이라는 땅인데 그 중에 내가 1만큼만 갖고 있어. 근데 여기 개발되려면 가운데 여기만 남의 땅으로 놓고 개발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짜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운데 그 땅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끝까지 내 땅을 팔지 않고 있다가 내 땅이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한 뭐 10억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막판에. 근데 어떻게 허가를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땅을 사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굳이 또 이런 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지 소유권이 온전하지 않죠. 80%만 소유돼 있고 온전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소유권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위에다 건축 허가를 진행을 하시오라고 국가에서는 또 허용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그냥 없는 척 쫓아내거나 아니면 조폭시켜가지고 느와르 영화 보면은 늘 이제 재개발 현장 나오고 해결사가 나와가지고 빨리 김 사장 박 사장한테 도장 안 받아오냐 막 하면 이렇게 조직 이제 밑에 뭡니까 시다바리들이 내려가서 막 억지로 둘러 패고 해가지고 도장 억지로 찍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깡패 쓰지 않아도 돼요. 80% 이상만 동의하면 어떻게 된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억지로 팔게 한다라는 거예요. 매도 청구란 말이 여러분 법적인 용어니까 조금 어색하죠. 억지로 팔게 하더라. 그 말은 뭐냐? 그럼 가가지고 억지로 그럼 불러내가지고 주머니에다 돈 넣어주고 나 샀어? 그러고 막 도망간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하는데 알박기란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 이거 법적인 용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건축법에 안 팔려고 도망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닙니다. 안 팔려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겠죠. 알박기를 했으니까 도망을 가서 계속 내 땅을 유지하고 있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그럼 알박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를 이제 법에서 허용해주고 있느냐?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법원에다가 줘. 법원에 공탁금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 알박기 한 사람의 땅값을 공시지가로 뭐로 감별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1,000만 원 법원에다 줘버려. 일간지에 2회 이상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하는데 전면 광고 이렇게 될 일 없겠죠. 한 4면, 5면, 4회면 밑에 아주 진짜 조그맣고 광고비도 제일 싼 데다가 손톱만하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개발, 어디가 지금 리모델링, 뭐 재개발이 되려고 그러는데 요 땅 몇 번째 땅 주인 누구누구는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놨으니까 그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내면은 그걸로 끝. 이 사람 도망 다니고 그 돈 안 받고 땅 안 팔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네. 땅을 그냥 산 것이 돼버리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와가지고 나중에 법원에 와가지고 이제 땅판 돈을 땅값을 받아가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 장황하게 말이 길었는데요. 대지 소유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대지 소유권이 부분적으로만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건축 허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다라는 겁니다.